선발된 교사와 교수님들께서 며칠간 합숙하면서 만들어낸 최고급 문제잖아요. 현존하는 최고급 문제를 나라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교육 없이 1등급 받는 수학 공부법을 집필하게 된 오정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21년차 수학교사고요. 18년 동안 3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입시를 좀 다루면서 좀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고, 이번 그 사교육 없이 1등급 받는 수학 공부법을 집필하면서 많은 생각이 나오게 돼서 여기서도 많은 얘기,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동안 고등수학을 가르치면서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처음에 21년이니까 2005년도에 처음 교사가 됐어요.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교육과정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양은 좀 많이 줄었죠. 근데 그 반면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서 강의도 많고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들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배워야 되는 양은 좀 줄고 배울 수 있는 수단들은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예전의 학생들하고 지금 학생들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걸 좀 버티기를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수학 시간 학생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좀 상상하기 힘든 건데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중위권을 대상으로 수업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기관이니까.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선행학습을 하고 와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위권 수업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덜 하겠죠. 근데 하위권 학생들은 아예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 상위권하고 하위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중위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한 반의 평균 점수는 비슷한데 들어가 보면 수업의 대상인 학생들은 얼마 없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게다가 더 심한 문제는 다 알고 있다고 온 상위권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게 수학의 공부 방향이 스킬 위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조금만 이렇게 응용을 하면 갑자기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수학 공부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들을 대할 때 각각 학년마다 이렇게 갖춰야 되는 역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니까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야 될 거고, 중학교는 아무래도 수학적인 논리가 중요할 거고, 연습이라는 건 고등학교 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진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그 반면에 좀 욕심이 많고 지원을 많이 받는 학생들은 너무 달려가 버리고, 그러면서 중간이 좀 없어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나 선생님한테 끌려와서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끌려오다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이가 돼버리면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좀 많아서 포기에 익숙해지는 아이들도 좀 많은 것 같다. 그게 양극화의 원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수학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책을 출간하고 이제 여러 군데 출연하고 나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주제가 수학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머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수학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이 절대로 재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머리라는 게 있지 않더라도 분명히 수능 공부를 하면 잘 볼 수 있는데, 그 수학머리가 있어야만, 재능이 있어야만 수능을 잘 본다가 가장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걸 끝내야 되고, 뭐 중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걸 끝내야 되고, 이렇게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 게 문제.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누가 정해놓은 커리큘럼일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그런 게 가장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학
수학적으로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은 이렇게 쭉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보고 수학머리라는 건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학적 사고력은 충분히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이건 키울 수 있는 거고 수능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수학머리라는 건 이미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에 이 재능은 사실은 일종의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보면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가우스라든지 페르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수학머리인 거고요. 수학적 사고력은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수능 시험이 수학머리로 좌지우지 되고 재능으로 좌지우지 됐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을 선별하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1년차 수학교사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얘는 재능이 있다고 느낀 학생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생이 한 3, 4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이 출발점은 비슷하고요. 물론 그 학생들이 유리하죠. 분명히 유리합니다. 근데 그 외의 학생들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선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댓글들을 봤는데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선행학습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하세요. 그리고 선행학습이 도움이 안 됩니까? 라고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면 선행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무조건 도움됩니다.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습복습을 열심히 해. 근데 예습이 선행학습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자격이라는 거는 자기 현행 진도의 이전 진도가 완벽하게 끝나는 걸 체크하고 지나가기만 한다면 선행학습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이 전에 거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니까 지금 고등학교 걸 끝냈어야 돼. 그러니까 넌 늦은 거야 라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 방법론의 차이인데 열심히만 공부를 한다면 언제든지 메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가장 문제시하는 건 뭐냐면 주된 시각 자체가 진도에 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걸 메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메우는 목적이 선행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만 메우는 거를 1번으로 둔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3 첫 모의고사와 수능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고3 하다 보면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도에 대한 얘기인 건데, 선택을 하는 것들이 학생들의 각자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면에서의 장점도 있는데, 이게 선택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포기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3인 애가 수학의 기본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얘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는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급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맞듯이 그동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더 들여서 공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먼저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풀면 4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3등급부터 좀 공부를 해서 좀 더 따라가는 연습을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1, 2등급을 확정지어서 받을 수 있다라고는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과장하는 것 같고 4등급 이상은 교과서를 푸는 게 제일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성적은 어디서 벌어지게 되나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그런 걸 얘기해요. 구체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나 구체적인 문제집을 좀 바라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들이 특히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뭐 공부에 대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수치상으로 그대로 증명이 돼서 날아오는 것들이 있고, 사실은 밖에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뉴스 보도로 많이 접한 것들이 있어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을 참 잘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사라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4년마다 수학을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에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남녀 불문하고 뭐 수학적 창의력이라든가 문제 해결력이 전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상위 수준. 근데 그 반면에 자기의 자신감을 뜻하는 자효능감이라는 요소는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보고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제 기준이니까 좀 다른가라고 하지만
교육부에서 하는 것 중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치로 또 보면 점점 하위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3과 고2 대상으로 하는데 하위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상위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중상위권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수포자의 수치는 가장 최근 결과는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런 문제가 있네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게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수학이 중요한 거는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이게 10년 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온 결과라는 거죠. 그렇게 수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하위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자신감은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긍정적 정서라는 거는 수학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이제 다들 특히 기성세대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거에 착안해서 아이들을 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성적이 행복순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뭐 자유롭게 놀고 뭐 이러면서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겪는 그런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육학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몰입이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몰입이라는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몰입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문제를 풀다가 성취감을 이루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들, 그걸 느끼는 학생들이 성적이 높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자극적으로 성적은 행복순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수학에 대한 불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좀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라 꼭 써놨습니다. 왜냐면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 아니면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치부해버리냐면 너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치부해버리고 얘는 어떻게 질책해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까를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수학 불안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사의 시험 결과에서도 한 요소를 차지하고요. 이게 교육학에서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불안은 일종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수학에 자신 없는 아이들이 어떤 자기가 수학을 다루는 상황에 막다트릴 때 느끼는 어떤 심각한 불안감, 그래서 수학에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 아이한테 어떤 질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얼마 전에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수학 불안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가 곧 수학 공부를 할 거야 라든가 아니면 너는 곧 수학 시험을 볼 거야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되뇌에서 불안을 관장하는 부분에 굉장히 붉은 빛이 나오는 그 정도 증상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수학 불안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는 아마 대부분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수학 불안을 가진 학생들은 하위권일 가능성이 많고 이 학생들은 대부분 혼나는 게 무서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 불안을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수학이 좀 하위권이라면 수학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처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불성실하다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혼내기보다는 증상인 걸 인지하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논문들을 읽어봤는데 이 원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좀 전공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학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가볍게 이제 연령별로 좀 구분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교과 내용에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연산 연습만 하다가 갑자기 분수를 배운다든가 뭐 소수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걸 배우게 되면서 이제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중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많이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고등학생들은 성적, 그다음에 뭐 주변의 기대감, 입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잘 대처해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이게 좀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께서 예를 들면 시험을 딱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애가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너 이게 틀린 게 몇 개야? 뭐 이러면서 혼내시잖아요. 수학 불안이라는 게 있는다는 게 생각이 드셨으면 시험을 못 본 아이한테 내가 성적에 대한 질책을 가하면 수학 불안이 심화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로 보면 심화되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서로 부모랑 감정만 상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너는 지금 이걸 고치면서 잘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친구의 영향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걸 많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수학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볼 수 있는 친구 옆에 있으면 오히려 수학 불안이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얘랑 있으면서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라는 좌절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 같은 데 가시면 레벨 테스트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상반, 중반, 하반이 있으면 중반과 상반에 걸쳐 있을 때 욕심내서 상반을 보내시거나 중반 하반에서 걸쳐 있으면 중반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만약에 아이가 수학 불안이 있다면 치명타를 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잘하는 걸 느끼는 반에서 점점 올라가는 걸 느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본인 수준에 맞는 반, 욕심내서 올려 보내시는 게 좋진 않다라는 거죠. 수학 불안 보이는 학생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결국 1대1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수학을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불러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적절한 과제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푼다든가 수업 시간에 그런 걸 진행하는데 전혀 못 풀고 있는 아이한테 얘를 불러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면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수학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이해했지? 그러면 대부분 예 하고 대답하고 뒤 돌아서 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과제를 주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뭐 물론 맞벌이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직접 키우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시간상의 힘듦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사처럼 적절한 과제를 주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채점은 꼭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채점을 하셔야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수학 복습,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런 얘기가 사교육과 공교육의 대립구도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교육 아니면 뭐 선행학습, 심화학습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냥 공부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단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정해진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어느 사람이 정해놓은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습량을 가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찾는 노력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지 못하고 그냥 전체적인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면 목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럼 목감기약만 딱 먹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종합감기약을 먹고 있는, 아니면 종합 영양제를 먹고 있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젠간 낫겠죠. 근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는 연습을 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개념은 끝냈는데요, 문제풀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되묻는 게 뭐냐면 도대체 개념과 문제풀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며 그 단어는 왜 쓰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개념은 내용 공부고 문제풀이는 연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습하는 법을 모른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단원, 어느 과목이 공부를 잘 못했다면 이제 이걸 복습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당연히 복습하는 대상은 내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는 이걸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개념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개념학습이 뭐냐면 내용 한번 읽어보고 그냥 공식 몇 개 외우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에서는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들이 하나 있으면 이거를 물어보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대표 유형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대표 유형 문제 풀이까지 끝나야 개념학습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지 않고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공식 외운 거 확인만 하고 끝내는 경향들이 있어서 복습을 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본 공교육, 사교육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게 공교육을 바라보는 측면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교육은 목적 자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잖아요. 근데 공교육이라는 곳은 뭐냐면 물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나라에서 정해준 교육과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성적이 잘 나오냐 잘 나오지 않냐라는 거 측면보다 나라에서 정해준 교육과정을 적절히 잘 지도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고, 나라에서 가르쳐준 교육과정을 지도하고 얘를 공평하게 평가하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곳이 공교육인 거죠. 그러면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족했을 때 사교육을 배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립구도가 예전엔 더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는데 요새는 선행학습이나 이런 걸로 좀 빨리 나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립구도가 좀 더 약화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은 당연히 안 다니겠죠.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 중에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현실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이 수학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길래 잘할까 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답이. 그러니까 잘 보시면 수학 잘하는 애들을 옆에서 보시면 가끔 얄미울 때가 있을 거예요. 얘네가. 왜냐면 가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그렇다고 성적이 잘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명백하게 그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라거나 수학 머리가 아니라 축적된 학습 양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얼마나 축적이 많이 돼 있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축적해야 될 것인가? 그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것을 축적하면 된다. 그럼 그 기본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교과서하고 기출문제를 잘 풀려 있냐, 그런 축적이 충분했을 때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흔들림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학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자기가 하루에 동안 푸는 수학 공부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은 당연히 이쪽이 많겠죠. 근데 문제 풀이의 개수에 대해서 더 민감하지 않은 게 잘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한 문제라도 하루 종일 자기 힘으로 다 풀어내는 애들이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해설지를 보고라도 많이 풀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해주는 풀이를 그대로 혼자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은 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고 나서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러 논란이 붙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양쪽에서 다른 식으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한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이쪽에서는 교사가 선행학습 하라고 해도 되냐.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첨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면, 우선 첫 번째 전제는 이거예요. 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선행학습이 되는 거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의 지금 과정이 여기라면 그냥 공부를 쭉 해오면서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채우면서 마무리를 지면 되고요. 그리고 현행까지 끝나는 상황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그냥 진도를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자기 현재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까지 공부를 하고 그냥 쭉쭉 앞서 나가면서 선행학습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몇 학년 때는 어디까지 해야 돼, 몇 학년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기준은 전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에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끝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지만 선행학습이 돼서 이전 내용까지 다 알고 고등학교까지 끝냈다. 당연히 수학 성적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누가 이렇게 끌고 가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주된 시각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들을 잘 알고 있냐, 그게 1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참 수학적이다. 막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공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 큐 해결할 수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가는 것도 좋긴 하겠죠. 물론 좋긴 하겠죠. 그리고 6개월이 안 되더라도 언젠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하는 것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심화랑 선행 중에 고민이 되신다면 심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선행은 한 번 진도를 나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도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42.19km를 달리는데 첫 5km를 누가 가장 빨리 가냐가 마라톤의 승부를 결정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과정이 있나요? 건방진 기성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이가 뭘 틀리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를 특히 초등학교 때 이제 시작이 되니까 풀이 방법이나 스킬을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많고, 아이가 잘 못 풀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고 혼내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적절한 설명을 해주면서 적절하게 이해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면을 안 하시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이가 저한테 수학 문제 물어볼 때 제가 수학 교사하잖아요. 저도 해설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의 학년에 가장 적절한 설명이 뭔지를 확인하고 알리려고 하는 건데, 그냥 방법들을 막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의 1하고 7분의 1 중에 뭐가 더 크지? 그러면 이거를 분수가 교과서에 나와 있던 그 양식대로 막대를 5개로 나눠보고 7개로 나눠가지고 비교하는 것밖에 안 배운 애한테 통분해 이러는 순간 아이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수학이 좀 부담스러워지고, 막 뭐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는 고정값이잖아요. 당연히 고정값.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수학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공부하기가 좀 싫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 물론 아이한테 수학을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초등학교 수학을 알려줄 때 해설지를 보거나 아니면 EBS에 있는 선생님들의 설명을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초등, 중등, 고등 중에 수학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건 고등이죠. 그러니까 수학 내용이 어려운 건 고등입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지도하기 가장 어려운 것도 고등이냐?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도 아이들 굉장히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교수 학습 과정이라는 거는 그만큼 전문가적인 과정인 거고, 그래서 함부로 학생들한테 잘못 알려줘 버리면 오개념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EBS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 환경이 잘 돼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알려주실 때도 그런 강의를 한 번씩 보시고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께서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심으로는 부모님이 강의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원 같은 곳에서 배우는 것도 좋긴 한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의 말이 더 편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들어보시고 그 방법대로 알려주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2자리 더하기 2자리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17 더하기 28 이러면 7에다 8 더하면 15니까 여기다 1 써라고 설명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1 쓰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죠. 여기 3kg짜리 아령이 있어요. 그러면 가볍잖아요. 근데 한 2-3살짜리 아이한테 이거 들어봐. 그럼 얘는 무거워서 못 들잖아요. 그럼 걔한테 넌 3kg도 못 드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아주 적절한 교육 방법이 있는 거고, 그거는 전문가적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부모님이 알려주시려면 그 방법을 한번 배우고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표, 엄마표 수학은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이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알려주기가 과정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초등학교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부모님들은 많으세요. 근데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을 무시하나 싶지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교사인 저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EBS 강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의 인지 구조에 수학적 내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엄마표 수학, 아빠표 수학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한테 수학을 지도하시려면 꼭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아이 수학 실력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을 체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실력을 체크하기가 좀 눈에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외국인하고 프리토킹이 가능하다든가 그러면 되고, 역사 같은 경우도 아이가 막 역사 얘기를 막 해주고 막 이러면 잘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수학은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맞췄는가, 아니면 진도를 어디 나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일종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걸 배우는 아이가 있고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걸 배우는 아이가 있다면 중학교 1학년 걸 배우는 아이가 수학을 더 잘하는 거냐는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우선 뭐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서 보는 단원 테스트를 우선 기본적으로 이걸 잘 보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라.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이 수업하신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수준을 올리게 하기 때문에 단원 테스트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오지 않으면 분명히 구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초등학생들은 이 학생들이 게을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본 적이 얼마 없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문제집을 꼭 채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문제집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제 문제를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제랑 비슷한 문제를 하나 주고 그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주는 단계로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아이가 예제랑 비슷하게 푸는 쉬운 1번을 맞췄는데 2번을 틀렸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 우리 아이는 응용력이 부족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이 아이는 위에 있는 예제 풀이를 보고 1번을 그대로 따라 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틀렸을 때마다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설명을 좀 해보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아이랑 좀 많이 관찰하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가 가장 적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수학 내용을 알려주는 시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근데 아이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라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해보는 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많이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 공부, 교과 과정부터 이해하고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의미냐면, 부모님께서 교육과정을 한번 보셔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국 교육과정을 좀 보셔라. 누구나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는 지 인생의 5학년이 처음인 거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인 이 아이의 학부모님도 초등학교 5학년의 학부모가 된 건 많아야 두 번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자녀가 무지 많은 부모님들의 막내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초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으신 거예요. 나만 모르는 뭔가 있나? 우리 아이만 나 때문에 못하나라는 불안감이 있으시니까 여러 정보들을 찾으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선행학습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교육과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보셔도 쉽게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내 아이가 지금 뭘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뭘 배우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배울 건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언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농담삼아 제가 책에다 들은 예가 그거였어요. 분수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처음에 겪는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분수가 3학년 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분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 교육과정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확인해 보시면 아이를 가르칠 때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 과정의 변화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새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변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사가 된 이래 교육과정이 3-4번 바뀌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화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나 문제 방식 때문에 어려우신 거지, 당신들께서 학창시절에 배웠던 내용 중에 아이들이 안 배우는 내용들도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수포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원인 자체가 수학 교과 내용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측면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그러니까 평가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평가 중에 절대평가야 뭐 90점이 넘으면 이제 1등급 이렇게 되니까 A 이렇게 되니까 괜찮은데,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수능은 여전히 상대평가인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과정이 짧아졌다는 건 시험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이 있는 거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줄었다는 거지 문제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항상 등급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산 연습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연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연산을 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리냐면 제가 가끔 설명회 가서 제가 설명회를 가면 설명회 제목이 뭐냐면 아이 수학 잘하게 만드는 방법류의 제목이 아니고요. 수학 잘하는 아이 부모 되기가 제목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의 부모님이 되려고 해도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때 부모님께서 연산의 중요성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농담 삼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1분 정도 아주 재수없게 제 자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교과서도 써봤고요. 많은 활동에도 참여해봤고요. 심지어 교육서도 내봤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훌륭한 교사겠습니까? 라고 자랑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제가 저희 아이의 수학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저희 아이 데리고 실험하진 않을 거 않습니까? 제 경험상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베스트 중에 베스트만 뽑아서 아이한테 줄 거잖아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 문제집 안 풀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까지 연산 연습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산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산수 잘하는 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발달해 왔듯이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개념이나 어려운 개념을 익힐 때에는 당연히 새로운 연산들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이 적절하게 돼 있지 않으면 아이가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고요. 또 수를 보는 힘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나 중학교 초반 아니면 고등학교 초반에 수학에서 가장 구구단에 가까운 걸 인수분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 더하기 3이 10이잖아요. 근데 인수분해를 할 때는 7 더하기 3이 10이라는 걸 알지만 아이들의 인지 구조는 10은 7 더하기 3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10을 보고 7 더하기 3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수를 보는 힘이고 그게 연산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 연습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책에다 예를 너무 많이 들어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좀 잘 시키셔야 되고 근데 연산 연습을 시키실 때 제가 꼭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산은 기능을 익히는 측면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산 연습 시킬 때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어떤 방법을 설명을 하실 때는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처럼 내용이 좀 어려우시면 뭐 무료로 제공되는 EBS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연산은 익숙해지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연산을 풀다가 틀리면 고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 더하기 8은 25라고 쓴 아이가 있으면 봐봐 6에다 8을 더하면 4잖아. 그러니까 5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셔도 나중에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풀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하나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스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 더하기 9가 얼마지? 그러면 아이가 막 4, 5, 6 이러고 있는 아이한테 봐봐 24 더하기 9는 24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33이잖아? 라고 알려주시고 싶으시겠지만 중학교만 가도 그거 모른다고 수학 문제 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스킬 쪽으로 가면 너무 안 좋고 특히나 요새 보면 여러 강의 중에 곱하기를 간단히 하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뭐 아니면 19단까지 외워라 이런 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집중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속도, 그러니까 빨리 계산하게 만드는 거. 가끔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이한테 자 오늘 20문제만 풀자 이렇게 시키시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피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만 풀면 노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1시간 동안 하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꾸준히 하다 보면 연산 능력이 향상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이 9구단이잖아요. 이름이 9구단인 이유가 9구까지 있기 때문에 9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연산이 익숙해지면서 생기는 어떤 그 논리들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능에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19 곱하기 18이 나왔다. 이걸 늦게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진 않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서 생기는 논리들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19 곱하기 18을 계산하는데 직접 계산하는 아이도 있지만 20 빼기 1 곱하기 20 빼기 2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익숙해져야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때는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연산 문제집 보면 좋은 게 많거든요. 그거 잘 꾸준히 연습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보다 공부 체력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부 체력이라는 말이 제가 그냥 설명회 때 막 혼자 만들어 쓰는 말인데, 저희 그러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선수촌에 입촌하면 체력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공부 체력은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방법이 맞나?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 아니면 포기할까? 이럴 때마다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을 공부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체력들이 실제 공부보다 더 중요하고 나중에 이 긴 입시를 버티는 가장 좋은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체력이 부족하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공부 체력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봐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냉정하지만 간혹 그런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 중에 아무리 한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체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체력 훈련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하는데 어저께 4km 뛰었으니까 오늘 5km까지 뛰어야지라고 할 때 사람 몸에는 반응이 오잖아요. 4km 이미 뛰는 순간 그만할까? 그만할까? 그때 필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5km를 뛸 수 있어 라는 생각. 그래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길러야만 공부 체력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 경험을 쌓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기를 쓰고서라도 성공 경험을 길러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가장 아이의 중요하다고 성공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나요? 성공 경험이라고 하면 아이가 어떤 숙제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그냥 자기가 누가 시킨 일을 끝낸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노력하셔서라도 아니야 너는 지금 뭐를 성공한 거야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책에다가 이제 고장난 라디오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이제 성공 경험을 길러주는 방법, 그러니까 잘해주는 방법만 생각을 많이 하시길래 써놓은 건데, 아이 키우시다 보면 아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학 왜 배워야 돼요?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이는 지금 예를 들어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수학 왜 배워야 돼?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대부분의 아이가 정말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가만히 있다가 수학은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협상을 하자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걸 아이가 질문할 때는, 대학교 때 교육학 시간에 교수님한테 들었던 단어인데, 고장난 라디오처럼 지극히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모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수학 공부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잖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감정을 싣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는 계속 입을 삐죽삐죽 거리다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다 과제를 끝내면서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장난 라디오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키우시려면 아이가 얘기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에 너무 논쟁하지 마셔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끔 저희 극상위권 아이들 보면 맨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내용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도 다 풀 줄 아는 것 같은데 맨날 바빠요. 근데 제가 만나본 극상위권 애들을 보면 항상 어땠냐면 정말 매일매일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준, 일주일 기준으로 계획들이 항상 있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식이냐면 오늘 하루 놀아버리면 자기의 계획이 수능 다음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부모님께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이걸 지키면서 성공 경험을 쌓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성취감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성공 경험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아이를 항상 관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랑 협의하에, 그래서 아이가 반드시 계획을 꼭 지켜낼 수 있게, 그리고 계획을 지키면 정말 큰 보상을 주시면서 성공했다를 느끼실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칭찬인데, 아이가 어떤 문제를 풀면, 특히 이제 이거 아버님들이 잘 그러시는데, 잘했네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몇 번 들으면 압니다. 저거 진정성이 없다는 걸. 그래서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실 때는 찍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계산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걸 풀었구나 라든가,
이 단어는 아빠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걸 해결했네.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걸 풀었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어떤 공부를 끝냈으면 설명하도록 시키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제 문제와 그 다음 문제의 설명과 좀 개념이 달라요. 이 설명해 보긴 뭐냐면 성공 경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내용을 이해했으면 설명에 성공할 수 있는 질문을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12분의 1로 통분을 하겠죠. 애가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서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계산을 하려고 해요. 아이가 12분의 1로 통분을 합니다. 그럼 옆에 가서 그거 24로 통분하면 안 돼? 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면 애가 12가 더 작잖아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때 그냥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4와 6의 최소 배수가 12야 이러는 순간 이제 아이의 성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다 보면 아이가 계속 공부하다 성공을 직접 느끼면서 자녀를 잘하게 될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입장에서 합니다. 수학 공부시키기 어떠신가요? 계획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계획 지키기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아이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의 의견을 많이 따라주는 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욕심을 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가장 같이 오래 있으신 분이 아이를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수학 포기했던 학생,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효과가 있긴 한데 그러면 3년 내에 끝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 모르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도 책에서 각 챕터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넣어놨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게 없으시면 교육과정 문서를 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다 공부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부족한 거라도 빨리 메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초등 때 잘했던 아이가 성적이 급락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아이가 학교를 옮기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가 옮겨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갈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시간 좀 늘어나는 거 좀 힘든 거.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는 급변하거든요. 이 급변하면서 생기는 변화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순간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40분에서 45분.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 건방진 기성세대들은 아이들한테 야 그깟 5분 늘어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를 판단해 보시면 되냐면 이게 아마 헬스클럽 같은 데서 PT 받아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러면 분명히 코치가 나한테 10개를 하라고 해서 벤치프레스를 10개를 했는데 할 때 끝날 때쯤 꼭 와가지고 3개만 더 하시죠. 이런 걸 시키거든요. 아이한테 그 5분이 이 3개랑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40분 동안 한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분위기 자체도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좀 더 딱딱할 텐데 그 분위기를 버티면서 40분을 왔는데 5분을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앉아있는 연습을 꼭 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45분이면 공부는 혼자서 하니까 1시간 정도 꼭 앉아있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수업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그러면 내용을 잘 습득하지 못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과 담임 선생님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아이들한테 야 신기해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시다가 중학교 가면 과목별로 선생님이 계셔라고 하지만 이게 아이한테는 정말 큰 변화인 게 이런 측면인 거죠. 물론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 정훈아 너는 수학은 잘하는 것 같은데 국어를 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국어 공부를 좀 해 라고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세요. 중학교 때는 국어 선생님은 저를 못하는 아이로 아실 거고 수학 선생님은 저를 잘하는 아이로 아실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초등학교 때는 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시는데 중학교 때는 내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메타인지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자기가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문제는 중학교 1학년인 아이가 이걸 할 수 있겠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좀 아이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또 이런 고민들을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적절하게 잘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뭘 알려주셔야 되냐면 공부에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기 위해 움직여야 되는 거야를 몸소 같이 아이랑 서점에도 가시고 이러면서 알려주시면서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학교 수업 교과서만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공부라는 것은 교과서랑 학교 수업으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문제집을 풀든 학원에서 풀든 연습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중학교의 수학 교육 과정은 고등학교로 가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과서랑 학교 수업만으로 완벽하게 끝낸다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문제집을 풀든 그런 공부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교과서랑 학교 수업만으로 된다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이 교과서랑 학교 수업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아까 제가 고등학교로 가는 연결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책에서 예를 든 건데, 고등학교의 꽃은 미적분이지 않습니까?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한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무한을 처음 학생들이 배우는 그러니까 경험하는 순간이 중학교 때 순환소수라는 걸 배울 때 생기거든요. 근데 순환소수를 사실은 쉽게 분수로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스킬만 익혀버리면 무한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무한을 처음 배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교과서랑 학교 수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로 가지고 푸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논리들이 중요하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완벽하게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풀이 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첫 줄을 쓸 수 있냐인 거거든요. 그럼 첫 줄만 쓰면 그다음부터 쭉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달고 운전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시작하면 장소까지 쉽게 가는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준 길을 가다가, 물론 요새는 잘 됐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사고가 있거나 뭔가 공사를 하게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만 믿다 보면 오히려 그 길을 못 찾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제를 풀다가도 나는 이런 방향으로 쭉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혔을 때 이걸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법들을 찾는 능력을 저는 문제 경영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문제 경영 능력을 키우려면 한 줄 한 줄 내려갈 때마다 자기들의 논리가 중요한 거고, 그 논리는 제대로 풀이를 써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가장 강조하는 학습 방법이 뭐냐면, 해설지 만들기를 강조를 그래서 많이 하고 중학 수학 있습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개념 공부랑 문제풀이 공부가 있는데, 개념 공부라는 게 이제 공식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냐잖아요. 아마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질문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 구구단 알려주시고 아이들한테 곱셈 시키실 때 잘하셨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구구단을 알려주셔도 잘 못했을 겁니다. 구구단 외운 거 다 아이랑 시험 본 다음에, 자, 8, 7에 그러면 아이가 56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8, 1은 8, 8, 26 이랬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수학에서의 공식은 암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는 개념서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대표 유형 문제를 풀면서 사용 경험을 늘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대표 유형 문제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를 제대로 써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풀이 학습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풀이를 굉장히 열심히 써보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수학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때만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내용이 있어요. 도형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는 심화 문제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는 여러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심화 문제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심화 문제를 여러 번 다뤄보는 게 초등 수학 문제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많이 질문을 해요. 문제집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떤 대답을 해드리냐면, 그냥 애랑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문제집을 고르러 가면 기본적으로 추천된 문제집의 리스트를 가지고 가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집을 보면 80% 이상은 문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집을 잘못 선택해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집을 거의 다 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집 선택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풀 수 있을 만한 분량, 좋은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초등 개념서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여기도 많은 논쟁이 벌어졌던 건데 제가 이때 이제 심화 문제집은 초등학교 때 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개념서랑 심화서가 있는데 개념서는 필수적으로 푸셔야 되고 심화 문제집은 풀고 싶으시면 푸시고 풀기 싫으시면 안 푸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개념서를 질문하셨는데 두 개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심화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있는 심화 문제집은 좀 왜 선택으로 맡겼냐면 초등교육과정의 문제는 어렵게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개념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반복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집을 3번 푸는 거하고 3권 문제집을 푸는 거하고 한 문제집을 3번 푸는 게 저는 한 10억 배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힘드셔 하시고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게 효과가 있을까 싶고 한 번만 반복시켜 보시면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지난번에 틀렸던 걸 또 틀리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질문했던 걸 또 질문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지난번에 맞췄던 걸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개념서를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상황을 달리한 것들이 다른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유형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의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초등학교의 수학은 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빠지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 수학은 중학교 수학과 많이 다른가요? 이게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가 선행학습을 막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시간을 많이 좀 확보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진도를 나가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12년 동안 배워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교육과정의 구성은 그렇지가 않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모든 세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의 소재들만 이렇게 바꿔 끼고 있어요. 그리고 바꿔 끼면서 그때 나오는 성질들만 추가로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알려주고요. 고등학교에 가서 2차 함수의 세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3차 함수로 바꿔 끼고 삼각함수로 바꿔 끼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는 수학을 잘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공부가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 새로운 성질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목표인 시험이 있잖아요. 수능 시험이라는 게 타겟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겟팅을 하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공부하는 방향성, 목적성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 각각 다르게 준비해야 할까요? 올해도 약간 다를 수 있고요. 내년에도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시 파이터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부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준비나 수능 준비나 기본적으로 꼭 풀어야 되는 책들이 뭐냐면 교과서하고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용의 소재가 거의 같기 때문에 거의 공부 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냐면 본인의 선택 과목의 차이 때문에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공부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특히나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입시제도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예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제도에 흔들리지 않는 수학 공부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첫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교과서랑 기출문제가 첫 번째이고 이거를 하면서부터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과서를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개념을 배울 때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교과서 집필 과정에 참여를 해보니까 이 교과서가 보통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한 예제마다 내가 이걸 책에 제시하는 이유들이 제시가 되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책이고 대표 유형 문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과서부터 충분히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고 주어진 시간에 맞게 적절히 공부하다 보면 1등급 맞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1학년이 과정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1학년 예를 들어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가 있는데 공통수학 1학년 1학기 때 끝났으면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끝나는 순간 공통수학 1의 교과서하고 공통수학 1의 전국연합 기출문제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버텨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꼭 버티시면서 하면 1등급을 꼭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전국 수석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지 않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반응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뭐가 딴 게 있을 거야. 그거를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 뭐냐면 그 해에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자기 공부 방법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오타니가 홈런을 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자기 수준에 맞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충분히 공부했다는 뜻은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해설지처럼 자기가 교과서 해설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가능해야 되고 예를 들면 어떤 공식이 나와 있으면 어떤 내용부터 그 공식까지 오는 논리가 있잖아요. 이 논리를 익혀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죠?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이한테 딱 그거 시켜보시면 돼요. 근해 공식 증명해봐라. 이거 못하면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에 대한 증명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증명을 자기가 암기하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가 돼야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반대로 하세요. 증명은 수능 시험에 안 나오지 않나요? 근데 증명의 논리가 고난도 문제를 출제할 때 차관 요소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오면 어려운 수학 안 쓰는데 수학 공부 꼭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딱 들어오면 제가 거의 바로 답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답변 드린다는 건 뭐냐면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저도 월급을 받기 위해 제가 행하는 행위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것 빼고는 안 씁니다. 수학교사인 저도 일상생활에서 미적분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학이라는 학문을 대중들에게 지도하는 이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 수학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기본 상식으로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논리들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을 잘 하지 않으시면서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망가져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뭐 물가 수준 뭐 증가율을 매번 발표하면서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갑자기 막 주식이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그때 비판들이 그런 글이 나왔습니다. 아니 왜 물가는 안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냐. 물가가 올라가는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지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선거 때도 보면 오차범위 3% 이내에서 뭐 접전 중 그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누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수능 1등급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출문제는 교과서만큼이나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 전국 단위 시험인 기출문제는 뭐 전국연합 시험도 있고요. 뭐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도 있고 전국 고등학교가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소재가 만약에 전국 단위 시험에 나와버리면 이게 어떤 얘기가 돼버리냐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제부터는 이 소재를 다뤄야 되는 정당성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소재 선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수학 문제를 쉽게 푸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뭐 이 문제는 답을 이렇게 내면 돼 라는 스킬들이 많죠.
출제진들이 그 스킬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스킬들이 담겨버리는 순간 뭐가 돼버리냐면 이 시험은 공평하지 못한 시험이 돼요. 이걸 아는 애들이 유리한 시험. 그럼 그것도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내도 안 돼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선발된 교사와 교수님들께서 며칠간 합숙하면서 만들어낸 최고급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현존하는 최고급 문제를 나라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기출문제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최고급의 문제인데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거니까 그럼 뭐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책 보잖아요. 그건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수험서지 않습니까? 기출 문제는 수험서가 아니라 아주 좋은 문제집이라고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2점, 3점, 4점이 있어요. 그럼 4점은 고난도 문제고 2, 3점은 저난도, 중난도 문제잖아요. 그럼 2, 3점은 우리가 그동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대표 유형 문제가 2, 3점짜리인 겁니다. 그럼 대표 유형 문제 학습이 끝났다는 건 현재 나와 있던 기출문제 2, 3점짜리 풀이가 끝날 수 있어야 되고 4점짜리는 스킬 없이 교육과정 내에서 응용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문제 응용 능력을 학습하는데 가장 좋은 교재다. 그래서 꼭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문제집보다 먼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중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제가 2점, 3점, 4점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에 100점 만점이지 않습니까? 2, 3점짜리인 대표 유형 문제가 총점이 48점입니다. 4점이 52점이고요. 그러면 중간 정도 등급을 받는 5등급 학생들이 있고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은 3등급 학생들이 있어요. 수치를 좀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킬러라고 부르는 문제, 지금은 킬러가 아니지만 최고난도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100점 만점인데 킬러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4점이니까 12점이겠죠? 그럼 88점이네요. 걔네를 다 틀리면. 근데 거기가 1등급 컷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3등급인 학생들은 자기가 1등급이 되고 싶으니까 이 고난도 문제를 공부를 해요. 근데 4점짜리 고난도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아까 말했던 킬러급의 문제 아니면 고난도 문제처럼 굉장히 우수한 출제자들의 창의력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도 있냐면 기존에 나와 있던 대표 유형 문제들을 합해서 만든 4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해서 만든 4점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대표 유형 문제를 익히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능이 재능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게다가 이 창의력도 좀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3등급인 아이가 그 고난도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3등급 커트라인이 70점입니다. 그럼 얘는 그 문제 말고 나머지 대표 유형도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대표 유형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맞고 5등급, 6등급인 학생들이 3, 4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얘네들 등급 컷이 한 50점 정도 나와요. 근데 한두 문제 찍을 거잖아요? 그럼 2, 3점도 못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표 유형 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나 기출문제 2, 3점짜리를 풀어야 되는데 이 중위권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꾸 뭘 정리하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안 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문제집 풀 때 보면 오답 노트는 오답을 정리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제 중에 뭘 많이 틀리냐면 독특한 문제를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오답 노트 쓰다 보면 그 한 권에 꼭 알아야 되는 거 말고 신기한 것들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지 말고 저술 작업하지 말고 그냥 푸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풀이를 제대로 쓰는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등수학 문제집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3학년이 되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게 EBS 연계교재입니다. 그러면 EBS 연계교재는 고3 때, 그러니까 3학년이 되고 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출문제는 그 전에 끝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기출문제 단점을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 단점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능 수학의 체계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나형이었던 시절도 있다가 AB형이었다가 다시 가나형이 됐다가 선택형이 됐다가 그러면서 문제의 구성 요소들이 바뀌고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우리는 문항 번호마다 수학은 기대하는 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5번, 22번, 30번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게 각 객관식, 주관식 뭐 선택 과목의 마지막 문항들이기 때문에 최고 문항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어렵게 나오던 단원이 있는데 요새는 어렵게 못 내는 단원들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출문제의 단점은 뭐냐면 그 문제가 다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의 단점이 첫 번째는 다시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유행을 반영하지 못한다가 있거든요. EBS 연계교재는 현재 유형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문제집을 선택할 때 첫 번째는 1, 2학년 때 기출문제부터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끝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만 하면 됩니까? 그거 다 하기도 좀 벅찹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거 정도 하시고 좀 남으면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나 그런 거를 푸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AI로 수학 공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교육 환경이 좀 바뀌고 있는 측면에서 물론 가장 힘든 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를 제출받을 때 이게 AI의 힘을 이용한 건지 이용하지 않은 건지를 구분하는 게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되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챗 GPT를 활용해서 수학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수학 공식 중에 뭐 원주각이 뭐 어떤 각인지 궁금해요. 뭐 여기가 왜 이렇게 외곽이 두 배가 되는지 증명이 궁금해요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인터넷을 막 뒤지고 블로그나 카페를 보면서 그 중에 제일 적절한 걸 찾는데 지금은 챗 GPT나 아니면 다른 AI한테 물어보면 금방 찾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 풀이를 찾을 때 그 풀이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연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함수를 미분한 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찾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좀 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잘못 찾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태블릿에다가 문제 풀지 말라고 많이 시키거든요. 태블릿에다가. 요즘 애들이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이렇게 문제를 막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는 그냥 푸는 게 좋습니다. 책 갖고 다니고. 근데 이 그래픽이 너무 좋아지는 바람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문제 조건에 적절하게 직각, 삼각형이든 원이든 아주 잘 그려줄 수 있는데 수능 시험장에서는 얘로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그려주는 그림을 딱 찾다가 적절한 그림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팩트를 찾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사교육 듭니다. 없이 수학 1등급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사교육 없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판사하고 좀 논의를 많이 했어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 사교육 없이 1등급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사교육 없이라는 거에 이 사교육이라는 거는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으로 대표되는 그 사교육에서 많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아까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냥 무분별하게 정해지는 그런 사교육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측면이 아니라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들이 제가 학교 현장에 있어 보니까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결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많이 나갔다고 잘하냐?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학습하는 방법의 일종에 불과한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걸 얼마나 잘하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없이 수학 1등급이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책을 내고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많은 생각들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학머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선행학습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끔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공교육 밖에 계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점은 뭐냐면 공권력의 도움으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게 아마 강점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례에 비춰서 많은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공부에 대한 시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정해진 어떤 방법 하나하나가 맞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 힘든 과정을 버텨나가는 데 있어서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시는 데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맞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